1988년 12월 23일 밤 LA 한인타운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가 살던 집에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밤,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불빛이 꺼진 시각은 밤 11시 47분. 그로부터 단 13분 후, 부부의 전화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는 열리지 않은 성탄 카드 2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과 경찰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8년 애리조나에서 온 의문의 엽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엽서에는 36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8년 10월 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내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박도윤 34살, 김서진 32살. 갓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서진이 공항 밖 낯선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때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만 버티자. 우리 할 수 있어. 11월 초 부부는 윌셔와 호바트 인근의 작은 아파트 2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월세 $800. 두 사람의 전 재산으로는 석 달치가 고작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메모지에는 도윤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만 버티자.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첫 타격을 맞은 도윤은 낮에는 세탁소 보조로, 밤에는 베이커리 정리 일을 전전했습니다. 서진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배우며 1년 안에 가게 장부를 맡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교회 장터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하루 수입은 겨우 $30. 그래도 서로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은 김밥이 잘 팔렸네. 응,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보자.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LA의 겨울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인타운 8가의 좁은 골목들 사이로 이른 어둠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12월 23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부부는 이모네 집에서 열리는 성탄전야 저녁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새로 산 빨간 스웨터를 입고 도윤은 교회에서 입던 정장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로컬 번호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모한테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해. 무슨 일이야? 금방 올게. 잠깐만 나갔다 와야 해. 저녁 늦은 시간. 이웃 박모 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종이 가방을 목격했다고 후에 진술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부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전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커피잔 2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반쯤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인타운의 거리는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평일 밤이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다른 세대의 텔레비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밤 11시 47분. 아파트 2층 창가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 순간 그 집은 다음 날까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밤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 시작이 어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두 사람의 꿈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아침. 따스한 햇살이 한인타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집 전화기에서는 계속해서 신호음만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서진아. 이모는 어젯밤 약속에 나타나지 않은 부부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화기 너머로는 끝없는 신호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부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은 더욱 그랬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건물 1층에서는 빌딩 매니저 톰슨 씨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라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2층 한국인 부부, 밤새 이상한 소리 없었나요? 이모가 직접 찾아와 물어봤을 때 톰슨 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전혀요. 아주 조용했어요. 평소보다도 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 2분. 우편물 배달원 마이크가 평소대로 우편함에 편지들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 2장. 성탄 카드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친구에게서,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그대로 쳐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아침이면 커튼을 열어두는데. 정오가 지나자 친구 정혜민이 약속 장소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앞에서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함께 쇼핑을 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혜민은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부부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혜민은 공중전화로 아파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어제 확인했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혜민은 곧바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혜민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모도 마침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빌딩 매니저에게 마스터키를 요청했습니다. 톰슨 씨는 망설였지만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서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톰슨 씨가 열쇠를 문에 꽂으려 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의 이중 잠금 장치 중 상단 체인만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단의 데드볼트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둘 다 잠그는데. 체인을 풀고 문을 열자 실내의 정적이 일행을 맞았습니다. 현관에는 부부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검은 구두와 서진의 빨간 하이힐. 어젯밤 외출할 때 신었을 신발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급히 떠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접힌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덮개를 씌운 반찬통들이 냉장고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진의 손글씨로 적힌 쇼핑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 빵, 세제, 설탕 마이너스 내일 살 물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혜민이 침실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서진의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향수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그대로 있어요. 이모가 확인한 창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 잔들이었습니다. 두 개의 잔 중 하나는 절반 정도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컵 밑바닥에는 여전히 설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지만 플러그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스위치만 끈 듯했습니다. 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부부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성인의 경우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의 이상함을 설명하자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존슨 형사와 리 순경이었습니다. 이들은 꼼꼼하게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네요. 존슨 형사가 현관 체인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 체인, 안에서 걸었을까요? 밖에서 걸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부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밤, 빈 집에는 켜지지 않은 전기장판과 식지 않은 커피의 쓴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체인이 제기한 의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열쇠였고 누군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틀 후 수사진은 통신사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988년 당시 휴대전화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벽걸이 전화와 공중전화에 의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초기형 휴대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밤 10시 31분, 도윤의 휴대전화로 2분 18초간의 수신 통화가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지역 공중전화였습니다. 이 통화가 부부가 이모네 집 약속을 취소하게 만든 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것은 그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밤 21초, 37초간의 발신 통화 2건이 도윤의 전화에서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통화 모두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신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던 공중전화였습니다. 한인타운 8가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정비소. 부부가 가끔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누가 공중전화를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정비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서진의 삐거자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삐거자는 중요한 연락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서진의 삐거자에는 밤늦은 시간에 이상한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911-8지. 911은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8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족들은 추측했습니다. 혹시 주소의 8가를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파트 8층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지만 부부가 살던 건물은 2층짜리였습니다. 통신 전문가들도 목을 가로저었습니다. 8지는 당시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어떤 코드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시각인 밤 11시 47분. 이 시각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부부의 모든 통신기기는 전파 음영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삐거자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해당 지역에 전파 장애 보고는 없었거든요. 통신사 기술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했는데 유독 부부의 기기들만 음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웃들의 기억도 조각나고 흐릿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야 한 이웃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에 누군가의 차가 골목을 한 바퀴 돌았어요. 머플러 소리가 낮고 길었죠. 하지만 차종이나 색깔, 심지어 정확한 시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소와 다른 소리였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더욱 모호한 증언을 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한국어 한마디를 들은 것 같아요. 미안해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증언은 특히 수사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작별의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한 것일까요? 공중전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비소 공중전화는 그날 밤 여러 차례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이 짧은 통화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매우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부부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파 공백 시간대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당시 그런 장비를 개인이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기기들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보여주는 시간대를 재구성해보면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수신 통화 후 부부는 외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후 두 차례의 발신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삐거자에 남겨진 암호 같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모든 통신의 완전한 차단. 각각의 조각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록들은 멈춰 있었고 기억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서들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신 기록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더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여전히 한인타운 8가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오후부터 한인타운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탄절 오후 선물을 나누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를 찾아야 해요. 교회 목사의 간절한 호명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메가더 공원부터 시작해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6가와 8가 주변 골목들을 하나하나 수색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이 사람들 못 봤어요? 라고 묻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성탄절 한인타운의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몇몇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었지만 확실한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은 생각보다 넓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성탄절 아침 현지 라디오 방송 KT온 모닝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어젯밤부터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박도윤 씨와 김서진 씨는 성탄 전야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1분 남짓한 짧은 보도였지만 한인 커뮤니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수색에 자원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언론 보도에는 미묘한 편견이 스며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민 초기 부부, 타지 생활의 스트레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고립, 언론은 실종 사건을 이민자의 고단한 삶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치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도 신중했습니다. 존슨 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실종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정황 불충분. 이 한마디가 수사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보다는 일상적인 실종자 수사 절차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12월 26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에서 양가 부모들이 급히 입국한 것입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이었고 서진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은 낯선 땅이었지만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서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연락은 꼭 하는 애들이거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모들의 절규는 한인 커뮤니티를 더욱 결속시켰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경찰과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12월 28일 아파트 앞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촛불과 부부의 사진, 그리고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글들이 놓였습니다. 빨리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한글로 적힌 메시지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때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사는 70대 노인 박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미안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할머니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그런데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해라는 한마디. 이것이 죄책감의 표현인지 작별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인타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다운타운과 할리우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실종자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MISSING- 실종. 두 언어로 쓰인 포스터들이 LA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흔적도 어떤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색대의 발걸음만이 한인타운의 골목들을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같은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경찰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낮에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저녁에는 아파트 앞 촛불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 부모들의 기도 소리가 겨울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생겨났고, 단서 없는 실종 사건은 뒷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CCTV도 없는 겨울 밤거리였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 어딘가에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침묵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사건 2주 후 감식팀이 아파트를 재조사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관 체인에서 미세한 금속 변형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각도를 보세요. 감식 전문가가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체인의 연결고리 부분에 미세한 긁힘과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안쪽에서 열어둔 뒤 체인을 밖에서 걸었다면 가능한 각도입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누군가는 집안에서 협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제 침입이 아니라 내부 협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실종된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수사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부 협조 없이는 어려운 각도였지만 협조했을 사람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창틀 하단에서 나왔습니다. 소파 뒤쪽 카펫에서 청색 합성 섬유 조각 3가닥이 수거된 것입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 섬유는 부부의 어떤 소지품이나 침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청색 점퍼나 재킷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식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섬유의 특성상 외투류, 특히 작업복이나 점퍼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팔과 한 모서리에서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파란 점퍼를 입은 동양계 남성이 왔어요. 세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대략 밤늦은 시간부터 자정 무렵까지였습니다. 물걸레질을 아주 오래 했어요. 보통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요. 마치 뭔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김 사장은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늦은 시간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없고요. 더욱 아쉬운 것은 세탁소의 CCTV였습니다. 당시에는 테이프를 순환 사용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이전 영상이 덮어 써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건 신고가 늦어서 테이프가 이미 덮어 써진 상태였어요. 결정적 증거를 놓친 것입니다. 파란 점퍼의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관 체인의 섬유 조각과 코인 세탁소의 목격담을 연결해보면 새로운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 그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된 봉투 하나였습니다. 12월 23일 오후에 도착한 편지. 발신인은 도윤의 한국 내 옛 동료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일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 LA에서는 조심해라. 그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족도 친구들도 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한국에서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수사진의 질문에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회사 구조조정으로 그만둔 줄로만 알고 있어요. 편지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3가지 단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은 안에서 걸렸고, 섬유는 밖에서 떨어졌고, 경고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3방향의 화살표가 모두 같은 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란 점퍼의 남성은 가해자일까요? 목격자일까요?
한국에서 온 경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사진은 더 많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단서들이 나타났지만 각각의 단서는 새로운 미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관 체인의 각도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파란 섬유는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알려지지 않은 배경을 암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그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파란 점퍼의 단서를 따라가던 수사진은 한 가지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부부가 종종 이용하던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팔가 모퉁이에 위치한 김씨 정비소. 한인타운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사장 김정수 씨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온 한인 1세였습니다. 도윤이 부부요? 물론 알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김 사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차량 점검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중고차라 자주 신경 써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비소의 야간 공중전화 사용 기록은 더 복잡한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 전화기는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보통 손님이 없어요. 김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정비소는 저녁 6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24시간 사용 가능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누가 전화기를 쓰는 걸 보셨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파란 점퍼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수사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명단을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성탄절 칸타타 리허설 명단 끝에 서진의 이름 옆에는 작은 별 표시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박 전도사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참석 불확실을 의미하는 표시였습니다. 서진 자매가 리허설 전날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무슨 일이라고 했나요?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한 일이라고만. 서진은 성가대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성탄절 칸타타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은 이상했습니다. 언제 전화했는지 기억하세요? 12월 22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 하루 전이었죠. 사건 전날이었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원 이 씨였습니다. 12월 24일 새벽에 그 집 앞에서 이상한 것을 봤어요. 이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에게는 평소와 다른 모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인데 그 집 앞에 택시가 서 있더라고요. 택시요? 네.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로 골목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이 씨는 택시에서 누가 타고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고 다시 지나갈 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었나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새벽 4시. 부부가 실종된 지 4시간 후였습니다. 택시는 누구를 데리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데려다 준 것일까요? 수사진은 택시 회사들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당시 택시 배차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개별 운행 기록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12월 23일 오후 교회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도윤 집사님을 찾는 전화였어요. 사무실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꽤 급해 보였어요. 도윤 집사님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연락처를 알려줬나요? 아니요. 교회 정책상 개인정보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대신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겠다고 했죠. 무슨 메시지였나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이름은 안 남기고 갔어요. 같은 날 저녁 도윤이 받은 그 전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윤을 찾고 있었고 결국 연락이 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의 공중전화,
성가대 불참 통보, 새벽의 택시, 그리고 교회로 걸려온 문의 전화. 각각은 별개의 일로 보였지만 시간순으로 정렬해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보였습니다. 12월 22일 서진, 성가대 불참 통보. 12월 23일 오후 교회로 도윤을 찾는 전화. 12월 23일 저녁 도윤에게 직접 연락, 외출 계획 변경. 12월 24일 새벽 아파트 앞에 택시. 누군가 계획적으로 부부에게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먼저 서진이 일정을 비웠고 그 다음 도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택시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요? 택시는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점들은 선으로 이어졌지만 그 선들이 그리는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1998년 1월, 눈 덮인 겨울 아침, LA 경찰서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엽서였지만 그 내용은 잠들어 있던 사건을 다시 깨웠습니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 소인이 찍힌 엽서. 수신인은 당시 사건 담당 형사였던 존슨 형사였습니다. 발신 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엽서 앞면에는 그랜드 캐년의 석양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는 서툰 한글과 영어가 섞인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 3번의 새벽이 지나면 답이 보인다. 존슨 형사는 엽서를 받자마자 10년 전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미해결로 남은 한인타운 실종 사건. 그는 지금도 가끔 그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글 자모와 영어 대문자가 어색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렵게 써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 이 문장이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시 수사진은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엽서는 마치 그 추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어딘가에 있다는 뜻일까요? 3번의 새벽이 지나면 답이 보인다. 이 부분은 더욱 수수께끼였습니다. 3번의 새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건 발생 후 3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존슨 형사는 엽서를 증거보관소에 편철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같은 달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한 중고차 매매장에서 운전면허 등록 과정에서 이상한 조합이 스캔되었던 것입니다. 도윤의 한국 운전면허번호 일부와 유사한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봤지만 결국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비슷한 숫자의 우연한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엽서가 도착한 시점과 겹쳐서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피닉스는 LA에서 차로 6시간 거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LA에서 피닉스로 이주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사진은 피닉스 경찰과 협조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 없이는 광범위한 수색이 어려웠습니다. 엽서의 필체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글씨는 한국어 학습자가 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거나요. 자모의 결합이 어색하고 받침 처리가 부정확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의 한국어를 간신히 끄집어내어 쓴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민 2세, 3세가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도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언어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엽서가 도착한 후 수사진은 사건 파일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되었던 택시. 그 택시 회사 중 하나가 애리조나 지역으로 장거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때 그 택시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운전기사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회사 자체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엽서는 진짜 단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 장난이었을까요? 피닉스 지역 한인회에도 문의했습니다. 혹시 1988년 무렵 LA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시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부는 글쎄요. 단서는 희미했습니다. 엽서의 우표도 조사했습니다. 1998년 1월에 피닉스에서 구입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새벽이 지나면 답이 보인다. 존슨 형사는 이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간표일까요? 뭔가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엽서를 받은 후 3일이 지나도, 3주가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엽서는 미궁 속의 또 다른 미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엽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실의 일부라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슨 형사는 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일까요? 3번의 새벽.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하는 것일까요? 10년의 침묵을 깬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2024년 현재 36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LA 경찰서 냉사건 담당부에서는 최근 이 사건 기록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노후화된 종이 파일들과 테이프 녹음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새롭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호바트 골목가의 모든 공중전화 위치가 지도로 표시되었고 코인 세탁소의 영업자 등록 이력도 추적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의 교체 이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발 자국도 혈흔도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인 로드리게스 형사의 말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당시 수사의 꼼꼼함에 감탄했다고 말합니다. 1988년 기준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되었어요. 하지만 DNA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 같은 현대적 수사 기법은 사용할 수 없었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자발적 가출. 부부가 스스로 새로운 신원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의도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지인 개입. 부부가 아는 사람에 의해 사건에 휘말렸다는 가설입니다. 현관 체인의 각도나 내부 협조의 정황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우발적 사고 후 은폐. 계획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각 가설마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서진의 삐거자에 남겨진 팔찌 메시지는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찌가 수신 메모 오류였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당시 삐거자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팔가를 지칭하는 급박한 줄임말이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98년 애리조나에서 온 엽서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3번의 새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일째 되는 날을 의미할 수도 있고 3번의 특정한 시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존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도윤의 아버지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고 서진의 어머니는 현재 한국에서 80대의 나이로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 전야가 되면 서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LA 방향을 바라보며 촛불을 켭니다. 36년째 변하지 않는 의식입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서진의 어머니를 아는 지인의 말입니다. 한인타운도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살던 아파트 건물은 2005년에 재개발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김씨 정비소도 문을 닫았고 코인 세탁소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당시 교회 성가대에서 서진과 함께 활동했던 김 권사의 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온라인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물어보세요. 젊은 한인들이 가족사를 통해 새로운 증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관련 증거가 발견된다면 현재의 기술로는 30년 전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미제 사건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증언, 때로는 우연한 발견이 열쇠가 되기도 하죠. 로드리게스 형사의 말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복원된 것은 종이와 기록들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된 파일들, 정리된 증언들, 분석된 물증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라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13분. 밤 11시 47분부터 자정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질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36년. 충분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왜 그랬을까를 넘어섭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1988년 한인타운의 그 겨울밤이 보여준 것은 이민 초창기 한인 사회의 취약성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사회적 고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실종 대응의 골든타임이 급격히 짧아진다는 것을 이 사건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도윤과 서진 부부는 전형적인 이민 1세대였습니다. 꿈을 품고 새로운 땅에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세탁소와 베이커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생활.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충분한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당시 한인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공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언어와 문화의 벽으로 인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또 다른 문제는 커뮤니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였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언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개입을 꺼리는 심리가 초동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선의였지만 그 선의가 때로는 진실을 가렸을 수도 있어요. 현재 한인회 회장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상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윤과 서진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있었다면 수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둘째, 커뮤니티의 연대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인타운에서는 실종자 신고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내에 한인회와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셋째, 언어 장벽 해소입니다. 현재 LA 경찰서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진의 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 전야에 켜는 촛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사랑의 증명입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한 가능성도 있어요. 서진의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의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라짐의 언어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현재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젊은 부모들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 대처 교육 등입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들렸다는 미안해라는 한마디. 이 말은 여전히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한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더 빨리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과 배려만큼 강력한 안전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밤 11시 47분의 스위치를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11시 47분을 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으로, 더 세심한 배려로, 더 신속한 대응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도윤과 서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키라는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책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다음 가족을 위해, 다음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다짐이 교차하는 순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커뮤니티에 대한 희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